조선의 심장, 한양의 저작거리는 일은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사람들의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색색의 비단을 파는 상인의 목소리와 투박한 옹기를 파는 장수의 외침이 흥겹게 뒤섞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을 파는 안악의 손길은 분주했고 아이들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골목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 생기 넘치는 풍경 속 저작거리에서 가장 후미지고 햇볕도 잘 들지 않는 담벼락 밑에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계절의 흐름조차 잊은 듯 그는 늘 같은 자리에 미동도 없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허운. 뜬구름이라는 이름처럼 그의 행색은 영락없는 거지였습니다. 다 해진 누더기 옷은때가 꼬질꼬질했고 아무렇게나 자란 머리카락과 수염은 그의 나이를 짐작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깊게 눌러쓴 삿갓 아래로 보이는 얼굴은 굶주림에 지쳐 보였지만 그 속에서 유일하게 형형하게 빛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눈동자였습니다. 허운의 눈은 보통 사람의 눈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국어를 위해 손을 내밀거나 구슬픈 소리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앉아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꿰뚫어 볼 듯이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치는 것은 사람들의 겉모습만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양반의 얼굴에서는 곧 닥쳐올 몰락의 그늘을 보았고 웃음 파는 기생의 고운 얼굴에서는 밤마다 흘리는 눈물과 숨겨진 병마의 기운을 읽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상인의 얼굴에서는 재물에 대한 집착이 만들어낼 배신과 파멸의 끝을 보았고 갓 혼례를 올린 새신랑의 얼굴에서는 단명할 비극의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에 깃든 운명의 그림자, 깊숙이 숨겨진 욕망, 아무도 모르는 비밀, 그리고 다가올 비극의 기미까지. 그 모든 것이 허운의 눈에는 마치 손바닥 보듯 훤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본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운명이란 거대한 강물과 같아서 작은 조약돌 하나 던진다 하여 그 흐름을 바꿀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섣불리 입을 열었다가는 것엔 물살에 휩쓸려 자신마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도요. 그래서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저 세상의 온갖 희로애락이 스쳐 지나가는 저작거리 한 구석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는 눈이 되어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정신나간 미친 거지로 여기며 무심히 지나쳤지만 어우는 그들의 얼굴에서 시작과 끝을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작거리를 지나던 한 교만한 양반의 얼굴에서 검은 기운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허운은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또 한 명, 욕심에 눈이 멀어 제명을 재촉하는구나.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겠군. 그리고 다음 날 그 양반이 노름판에서 시비가 붙어 칼에 맞아 죽었다는 소문이 저작거리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허운은 그 소문을 들으며 그저 씁쓸한 표정으로 삿갓을 더욱 깊이 눌렀었을 뿐이었습니다. 세상의 비밀을 엿보는 자의 눈은 이토록 고독하고 허무한 것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최진사댁을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대대로 비단 장사를 하여 막대한 부를 쌓은 가문이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인 최진사는 성품이 인색하고 깐깐하기로 유명했지만 딱 한 가지 그의 물은 구석이 있었으니 바로 신이 넘어 얻은 외아들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은 최진사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금지옥엽이었지요. 민준은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듯 용모가 준수하고 총명하여 글공부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최진사는 아들이 장차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오르고 가문을 더욱 빛내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창창한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진사는 아들의 앞날이 너무나도 궁금한 나머지 장안에서 용하다는 관상가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값비싼 인삼과 비단을 예물로 싸들고 이름난 관상가들을 차례로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최진사의 재물과 권세에 아첨하는 말들만 늘어놓을 뿐이었습니다. 도련님은 제왕이 될 상입니다요. 장차 영의정도 문제없겠습니다. 이런 귀한 골격은 평생 처음 봅니다. 하늘이 내린 인물이십니다. 최진사는 그런 허황된 말들이 지겨워졌습니다.
그는 아첨이 아니라 진짜 아들의 운명을 알고 싶었습니다. 실망한 채 집으로 돌아오던 길, 그는 번잡한 저작거리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시끄러운 소음과 흙먼지에 미간을 찌푸리며 걸음을 재촉하던 그의 눈에 담벼락 밑에 웅크리고 앉은 한 거지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거지들과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구걸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한 모습. 그리고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최진사는 그 거지의 눈빛과 마주치고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눈동자는 마치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 서늘하면서도 기묘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녀석은 보통 거지가 아니구나. 최진사는 홀린 듯 거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가 바로 허운이었지요. 최진사는 평소 같았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누추한 거지 앞에 섰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거만한 태도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놈, 내가 사람의 얼굴을 좀 볼 줄 아느냐? 허운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진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도 아첨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담담하고 공허한 빛만이 감돌았지요. 지나가는 나그네의 얼굴에 낀 시름 정도는 읽을 줄 압니다만. 허운의 태연한 대답에 최진사는 오히려 호기심이 동했습니다. 그는 품에서 은자 한 입을 꺼내 허운 앞에 던졌습니다. 좋다. 내 너에게 큰 인심을 쓰마. 여기 내 아들이 있다. 이 아이의 관상을 한번 보거라. 내 놈의 실력이 쓸만하다면 더 큰 상을 내릴 것이다. 최진사는 뒤에 서 있던 아들 민준을 앞으로 내세웠습니다. 민준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허운의 시선이 민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민준의 얼굴을 힐끗 아주 짧은 순간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그는 민준의 이마와 눈썹, 코와 입술에 서린 모든 운명의 기운을 읽어냈습니다. 허운은 잠시 침묵하더니 아무런 감정도 섞이지 않은 무심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귀한 용이 되어 하늘로 승천할 상입니다. 총명하고 기계가 있어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최진사는 허운의 말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내 아들은 보통 인물이 아니야. 이 거지 녀석도 그걸 알아보는구나. 하지만 허운의 말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허나, 허운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그 귀한 용이 하늘에 오르기 전에 머지않아 진흙탕에 빠져 온몸의 비늘이 상하고 날개가 꺾일 운명입니다. 뭐라? 최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도화살이 강하게 끼어 있습니다. 여인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재물도, 명예도, 심지어 목숨까지도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피하지 못할 겁입니다. 허운의 말은 비수처럼 최진사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감히 천한 거지가 자신의 금지옥엽 아들에게 저주와 같은 예언을 퍼붓다니. 이 미친놈이 무엄하게 무슨 망발을. 내 이놈, 당장 내 놈의 혀를 뽑아버릴까 보다. 최진사는 당장이라도 포조를 부를 기세였지만 허운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이는 대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최진사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허운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아들의 손을 잡고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최진사의 마음속에는 허운의 마지막 말이 불길한 메아리처럼 맴돌았습니다. 여인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는 아들의 주변에 불길한 여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처음으로 깊은 의심과 불안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사가 모르는 것이 있었으니 허운의 예언은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에게는 이미 마음에 품은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상대는 놀랍게도 집안에서 바느질을 하는 친모 연화였습니다. 연화는 비록 미천한 신분이었지만 얼굴이 희고 단아하며 마음씨가 고아 집안 어른들의 칭찬이 자자한 처녀였습니다. 민준은 몇 해 전
우연히 밤늦도록 바느질하는 연화의 모습을 보고 그녀의 성실함과 청초한 모습에 첫눈에 반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멀리서 바라보며 연모의 정을 키웠지만 두 사람은 어느덧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주위의 눈을 피해 비밀스러운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지요.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간이 되면 민주는 몰래 자신의 서재를 빠져나와 연화가 머무는 행랑채 뒤편의 낡은 창고에서 그녀를 만나곤 했습니다. 두 사람은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서로의 손을 잡고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연화야, 조금만 더 기다려다오. 내가 이번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힘을 얻게 되면 아버지께 정식으로 너를 말씀드리고 이 집안에서 빼내어 내 곁에 둘 것이다. 첩이 아닌 나의 정식 부인으로 맞이할 것이다. 민주는 연화의 손을 잡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사랑하는 여인을 지켜주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지요. 연화는 민준의 말에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신분의 벽이 얼마나 높고 견고한지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반댁 도련님과 천한 친모의 사랑. 그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위험한 불장난과도 같았습니다. 도련님, 저 같은 천한 것이 어찌 감히 도련님의 배필이 되겠습니까? 이 마음만으로도 저는 분에 넘칩니다. 그저 이렇게 도련님을 멀리서나마 뵐 수 있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연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연화야. 나에게는 너뿐이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 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는 연화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두 젊은 남녀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불안한 미래를 잠시 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운명의 그림자 또한 더욱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허운이 보았던 진흙탕은 바로 이 금지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었지요. 민준과 연화의 비밀스러운 사랑이 깊어가는 동안 그들의 운명에 또 다른 변수가 끼어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성부의 무관인 박교위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나이 40대의 박교위는 야심이 크고 권모술수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는 더 높은 관직에 대한 욕망이 끝이 없었지요. 박교위는 자신의 출세에 가장 필요한 것이 막강한 재력과 정치적 배경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최진사 가문이었습니다. 만약 최진사 가문과 사돈을 맺을 수만 있다면 자신의 앞날은 탄탄대로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교위에게는 마침 민준과 나이가 비슷한 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을 민준과 혼인시켜 최진사 댁을 발판 삼아 병조판서의 자리까지 넘보려는 거대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최진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환심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진사 어른, 듣자 하니 대개 도련님이 이번 과거에서 장원급제가 유력하다지. 참으로 훌륭한 자제분을 두셨습니다. 제게도 마침 홍기가 찬 딸이 하나 있는데 어떠십니까? 우리 두 가문이 사돈을 맺는다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박교위는 노골적으로 혼담을 꺼냈고 최진사는 겉으로는 겸양을 떨었지만 속으로는 박교위의 제안에 마음이 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민준과 연화, 그리고 박교위의 딸, 세 사람의 운명은 각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허운의 불길한 예언이 계속 마음에 걸렸던 최진사는 아들 민준의 주변을 남몰래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믿을 만한 하인을 시켜 민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했고 마침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금지오겹 아들이 천한 친모 계집과 밤마다 미래를 즐기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뭐시? 감히 저 천한 계집이 내 아들을 홀려? 최진사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당장 연화를 잡아들여 멍석마리를 해서 내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민준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만약 연화를 내쫓는다면 자신도 함께 목숨을 끊겠다며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아들의 강경한 태도에 최진사는 일단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두 사람의 관계를 용납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허운의 예언처럼 저 계집이 아들의 앞날을 망칠 진흙탕이 될 것이라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최 진사는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아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다른 계략을 꾸몄습니다. 바로 박교희 가문과의 혼사를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아직 철이 없어 그런 모양이다. 신분의 차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너는 아직 모른다. 저 계집은 잊어라. 내가 너를 위해 최고의 신부감을 정해두었다. 박교희 댁 여식인데 너의 배필로 조금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민주는 아버지의 결정에 필사적으로 반대했지만 최 진사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는 민준을 서재에 가두다시피 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일사천리로 박교희 가문과 혼담을 확정하고 혼례 날짜까지 잡아버렸습니다. 최 진사는 이것이 아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번듯한 양반과 규수와 혼례를 치르고 나면 민준도 자연히 천한 계집 따위는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의 그릇된 부정은 오히려 아들을 더욱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략이 어떤 끔찍한 비극을 불러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 진사와 박교희 사이에 혼담이 확정되고 양가는 본격적인 혼례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어느 날 박교희가 예물을 논하기 위해 최 진사 댁을 찾았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저작거리를 지날 때 그는 우연히 허운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박교희는 남루한 행색의 거지를 보고 인상을 찌푸리며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허운이 그를 막아서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놈,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길을 막느냐? 썩 비키지 못할까? 박교희는 호통을 쳤습니다. 허운은 그의 호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며 을조렸습니다. 나리의 얼굴에는 권세에 대한 욕망이 가득하시군요. 그 욕심이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냐? 허운의 눈빛이 순간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허나 그 욕심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나리의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 칼날이 떨어질 날이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박교희는 허운의 섬뜩한 말의 순간 오싹함을 느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그를 밀치고 지나갔습니다. 미친 거지 놈. 헛소리를 하는구나. 재수 없기시리.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허운의 기묘한 눈빛과 칼날이 목을 겨누고 있다는 예언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략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은 스스로 파멸의 길로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박교희의 딸과의 혼례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민준의 절망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아버지의 감시 속에 갇혀 연하를 만날 수도 없게 되자 그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이대로 원치 않는 혼인을 하고 평생을 불행하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민준은 마침내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연하와 함께 멀리 도망쳐 둘만의 삶을 꾸리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감시하는 하인을 몰래 매수하여 연화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화 역시 민준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그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혼례식 전날 밤 야반도주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민준은 그날 밤 아버지 몰래 서재에 보관되어 있던 갑오, 값비싼 옥패 몇 개와 약간의 폐물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방을 빠져나와 연하와 만나기로 약속한 뒷담으로 향했습니다. 연하는 이미 그곳에 나와 초조하게 민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이 들려 있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고난이 닥칠지 알 수 없었지만 함께라면 두렵지 않았습니다. 연하야, 가자. 이제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네, 도련님. 어디든 함께 가겠습니다. 두 젊은 연인은 어둠을 틈타 조심스럽게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낯설고 험난한 길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오히려 자유를 향한 희망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뒤를 쫓는 더 어둡고 위험한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양을 빠져나가기 위해 인적이 드문 뒷골목을 따라 걷던 민준과 연화는 우연히 한 사내와 마주쳤습니다. 바로 거지 관상가 허운이었습니다. 허운은 마치 그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는 듯 길 한가운데에 서서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이 밤에 어딜 그리 급히 가시오. 민주는 웬 거지가 길을 막자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비키라고 소리쳤습니다. 웬 놈이냐? 썩 길을 비키지 못할까? 하지만 허운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삿갓 아래로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짙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떠나면 두 사람 모두 객사할 운명입니다. 이 길의 끝은 관아의 옥사가 아니라 차가운 강바닥이 될 것이요. 허운의 말은 섬뜩할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민주는 미친 거지의 헛소리라며 그를 밀치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연화가 민준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허운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은 미친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도련님, 잠시만요. 이분의 말씀을 조금만 더 들어보아요. 허운은 연화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가씨의 얼굴에는 고초가 서려 있으나 아직 명줄은 끊어지지 않았소. 허나 오늘 밤 이 사내와 함께 길을 떠난다면 그 명줄마저 끊어지게 될 것이요. 그는 다시 민준을 향해 말했습니다. 사흘만, 딱 사흘만 더 참고 기다리시오.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온다 하였소. 그리하면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허나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내일 아침 두 사람은 한강에 떠오른 싸늘한 주검이 되어 발견될 것이요. 허운의 절박하고 진심 어린 눈빛에 민준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민준은 연화의 간청과 허운의 경고에 못 이겨 일단 도주를 미루고 사흘만 기다려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쉬운 마음으로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고 허운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또 한 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준과 연화가 도주를 미룬 그날 밤, 한양으로 통하는 길목의 한적한 주막에서는 인상이 험악한 사내 대여섯 명이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박교희가 고용한 자객들이었습니다. 박교희는 민준과 연화의 야반도주 계획을 미리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는 걸림돌인 연화를 이번 기회에 아예 제거해버릴 작정이었습니다. 그 계집은 곱게 처리해버리고 도련님은 다치지 않게 모셔오라. 만약 도련님 몸에 상처라도 나면 내 놈들 목숨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박교희가 자객들에게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자객들은 밤이 깊도록 두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지만 그들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한편 민주는 다음 날 아침 자신이 매수했던 하인을 통해 끔찍한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어젯밤 자객들이 자신과 연화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연화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민주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어젯밤 허운의 경고를 무시하고 길을 떠났더라면 자신과 연화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미친 것 같았던 사내가 자신들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민주는 그제야 허운의 능력을 믿게 되었고 동시에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아들 민준의 도주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최진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더욱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저 계집을 이 집안에서 완전히 치워버리지 않고서는 민준이의 마음을 바로잡을 수 없겠구나. 최진사는 더욱 확실하고 잔인한 방법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의 창창한 미래를 위해서라면 손에 피를 묻히는 것쯤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최진사는 남몰래 인신매매를 하는 악독한 무리들과 접촉했습니다. 그는 막대한 돈을 주고 연화를 납치하여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먼 곳,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는 나올 수 없다는 머나먼 남쪽 섬의 노예시장으로 팔아넘기라고 의뢰했습니다. 그 계집의 흔적을 이 땅에서 완전히 지워버려라. 누구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의 무서운 결심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연화는 홀로 심부름을 나갔다가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민주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아버지의 짓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아버지에게 달려가 연화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아버지, 연하는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연하를 어찌하신 겁니까? 최 진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시치미를 뗐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 천한 것이 제 발로 나갔거나 혹은 다른 사내와 눈이 맞아 도망이라도 갔겠지. 어디 갔는지 내가 어찌 알겠느냐? 거짓말. 아버지의 뜻이 분명합니다. 제발 연하를 돌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주는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고 울부짖었지만 최 진사의 마음은 돌처럼 차가웠습니다. 정신 차리거라. 곧 혼례를 치를 놈이 아직도 그 계집을 잊지 못했단 말이냐. 그 계집은 이제 잊어라. 그것이 너를 위한 길이다. 민주는 아버지의 냉혹한 모습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분노로 그는 폐인처럼 변해갔습니다. 사랑을 잃은 민준의 마음속에는 이제 슬픔 대신 아버지를 향한 깊은 증오와 복수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준이 날이 갈수록 폐인이 되어가자 최 진사의 마음도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급해진 최 진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시 저작거리의 거지 관상가 허운을 찾아갔습니다. 제발 내 아들을 살려주시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네. 돈이든 집이든 제발 내 아들이 예전처럼 돌아올 수 있는 방도만 알려주시오. 허운은 최 진사의 애처로운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동정심 대신 싸늘한 경멸의 빛이 감돌았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이 억지로 운명의 물줄기를 비틀려 한 대가입니다. 무고한 여인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했으니 이제 당신의 눈에서도 피눈물이 흐를 차례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나는 그저 내 아들을 위해, 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탐욕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당신의 그릇된 부정이 결국 이 집안의 피바람을 몰고 올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운명입니다. 피바람이라니 막을 방법은 정녕 없는 것인가? 허운은 잠시 침묵하더니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을 살리고 싶거든 당신이 잃어버린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시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으나 마른 땅에 새 샘을 팔 수는 있는 법. 허나 그 샘을 팔 기회마저 당신 스스로 걷어차 버린다면 남는 것은 파멸뿐일 것이요. 그 말을 끝으로 허운은 인파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최 진사는 그의 마지막 말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그저 망연자실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연화를 잃은 슬픔과 아버지를 향한 증오는 민준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민준은 식음을 전폐하던 것을 멈추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최 진사에게 박교희의 딸과의 혼인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진사는 아들이 마침내 마음을 잡았다고 생각하며 기뻐했지만 그것은 민준의 무서운 복수극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민준은 아버지를 안심시킨 뒤로는 은밀하게 아버지의 약점과 비리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그 재물과 권력을 이용하여 아버지를 파멸시키려는 무서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박교희의 딸과의 혼례는 예정대로 치러졌습니다. 민준은 혼례식 내내 무표정한 얼굴로 꼭두각시처럼 움직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복수심만이 불타고 있었지요. 허운은 저작거리에서 최 진사 가문의 소식을 간간히 전해 들었습니다.
그는 이대로 두었다가는 최진사 가문 전체가 파멸할 것이고 민준 역시 그 비극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저 어리석은 부자의 싸움이 더 큰 비극을 낳기 전에 무언가 해야만 한다. 허우는 처음으로 운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라진 연화의 행방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녀만이 이 비극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기 때문입니다. 허우는 저작거리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미친 거지로 보지 않고 따뜻한 밥 한 끼를 건네주던 늙은 약재상 강노인을 찾아갔습니다. 허우는 강노인에게 모든 사정을 털어놓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강노인은 혀를 차며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연화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강노인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연화가 머나먼 남쪽 섬의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허우는 연화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그녀를 구해낼 길이 막막하여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그 사이 한양에서는 또 다른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최진사 가문과 사돈을 맺고 기세등등해진 박교위가 마침내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의 탐욕은 끝이 없었고 그는 마침내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상대까지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박교위의 적들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연합하여 그의 과거 비리를 낱낱이 파헤쳐 임금에게 고했습니다. 임금은 진노했고 박교위는 하루아침에 포도청에 끌려가 영모죄로 모진 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며칠 후 저작거리에서 참수형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욕심이 칼날이 되어 당신의 목을 겨눌 것입니다. 허운이 박교위에게 했던 두 번째 예언은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박교위가 몰락하자 민주는 마침내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아버지 최진사의 온갖 비리가 담긴 장부와 증거들을 관아에 익명으로 투서했습니다. 아들의 손에 의해 모든 것이 폭로된 최진사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한양 최고의 부자였던 최진사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민주는 차가운 쇠창살 너머 초라하게 주저앉아 있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이놈, 이 몹쓸 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찌 애비에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민주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셨으니 저 또한 아버지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드린 것뿐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너의 앞날을 위해 무슨 짓까지 했는데. 저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아버님의 욕심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버지께서는 단 한 번이라도 제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최진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옥중에서 통한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모두 마쳤지만 민준의 마음은 결코 편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공허함과 죄책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늙은 약재상 강노인이 민준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민준에게 작은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허운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연화의 행방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머나먼 섬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지요. 편지의 마지막에는 섬으로 가는 길이 그려진 약도와 함께 허운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대의 선택만이 남았소. 과거의 복수와 증오에 갇혀 평생을 불행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버리고 진정한 사랑을 찾아 속죄의 길을 떠날 것인가? 운명은 기회를 주었으니 그 기회를 잡는 것은 이제 그대의 몫이오. 편지를 읽은 민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민준은 즉시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그는 텅 빈 저택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여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연화를 노예 신분에서 빼내줄 몸값을 마련했지요. 떠나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옥에 갇힌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아버지 앞에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모든 것을 잊고 떠나려 합니다. 부디 옥중에서나마 평안하십시오. 하지만 최진사는 끝내 아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의 뒷모습에 대고 저주 섞인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민주는 남루한 나그네 차림으로 머나먼 남쪽 섬을 향한 험난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몇 달간의 길고 고된 여정 끝에 민주는 마침내 연화가 있다는 남쪽 끝의 작은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수소문 끝에 연화가 팔려갔다는 악명 높은 염전으로 향했습니다. 뜨거운 뙤약볕이 사정없이 내리쬐는 소금밭. 수십 명의 노예들이 허리를 굽힌 채 고된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절망감이 밀려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염전 한쪽 구석에서 물을 길어 나르던 한 여인이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비록 얼굴은 해쓱하고 검게 그을렸으며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지만 그 맑고 슬픈 눈빛만은 예전의 연화 그대로였습니다. 연화야.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목이 터져라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연화 역시 놀라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꿈에도 그리던 민준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민준은 염전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그는 연화 앞에 이르러 차마 그녀의 상처투성이인 몸에 손을 대지도 못하고 그저 바라보며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연화야. 나다. 민준이야. 내가 왔어. 그제야 현실임을 깨달은 연화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주는 그런 연화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차마 연화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땅에 머리를 박고 흐느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연화야. 제발 나를 용서해다오. 내가 너무 어리석고 너무 나약했다.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연화는 떨리는 손을 뻗어 민준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습니다. 아닙니다. 도련님. 이렇게 살아 돌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두 사람은 그 지옥 같은 염전 한가운데서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은 듯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민주는 준비해온 막대한 돈을 염전 주인에게 건네고 연화를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지옥 같던 염전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섬에 초가집 한 채를 얻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평생 잡아본 적 없는 그물을 잡는 어부가 되었고 연화는 밭을 일구고 길쌈을 하며 살았지요. 비록 한양에서의 화려한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박하고 고된 삶이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 사이에는 맑은 눈을 가진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작은 초가집에서 민주는 종종 밤바다를 바라보며 한양의 거지 관상가 허운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우리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테지. 그는 우리의 운명을 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준 것이었을지도 모르네? 민준이 연화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연화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품에 기댔습니다. 멀리 한양의 저작거리에서 어우는 그날도 어김없이 담벼락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고개를 들어 따스한 남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멀리 떨어진 섬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두 남녀와 아이들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고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억지로 운명을 비틀려 했던 자들은 모두 파멸했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을 택한 두 사람에게는 마침내 새로운 운명이 열린 것입니다. 허우는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다시 삿갓을 깊이 눌러쓴 채 저작거리의 소음과 사람들의 희로애락 속으로 조용히 자신의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세상의 온갖 비밀을 엿보는 그의 고독한 눈은 오늘도 묵묵히 또 다른 운명의 시작과 끝을 지켜보고 있었겠지요.